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책 고르기에 도움을 드리는 책 읽는 저녁입니다. 오늘은 RH 코리아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무조건 당신 편이라 하는 책이고요. 한창수 작가가 쓰신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믿는 정신건강 전문의인 이 작가는 내담자들에게 미처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 책을 썼다라고 소개의 글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함께 해보실까요? 불편한 감정은 틀리는 법이 없다. S가 대기업 총무팀에서 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일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자상하게 도와주는 1년 선배도 있어서 일에는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오전 중 넘겨야 할 보고서를 정신없이 마무리해 부팀장에게 보내고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커피 한 잔을 하러 휴게실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휴게실에는 몇 명의 동료들이 모여 커피를 한 잔씩 들고는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신나게 웃고 떠드는 동료들 모습이 보입니다. 무언가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있나 보다 싶어 얼른 끼려고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과장님 말이야, 어제 취해가지고는 팀장님 앞에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던 그 선배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다른 후배 어깨를 툭툭 치고는 갑자기 어젯밤 TV에서 본 아이돌 그룹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순간적으로 휴게실 안에는 어색한 공기가 맴돕니다. 하지만 S는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게 싫어 그냥 아이돌 이야기에 몇 마디를 보탠 후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선배가 왜 그랬을까? 전에 나랑 이야기하다 다른 직원이 들어오니까 말 돌린 적은 있어도 이렇게 나를 소외시킨 적은 없었는데 S는 못내 서운했고 곰곰이 뭐가 문제였을까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제 회식 때 팀원들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팀장님이 취미가 뭐냐고 물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딱히 잘하는 게 있는 건 아니라서 학창시절에 하고 싶던 발레를 일주일에 한두 번 배우러 다닌다고 했더니 주변 선후배들이 약간 흥미롭게 바라봤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혹시 내가 발레 배운다고 한 게 좀 튀었을까? 남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오해했나? 괜히 걱정이 됩니다. 그날 내내 휴게실에서의 그 일이 잊히질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칭찬과 호의를 보이는 선배 혹은 상사의 말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비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말 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딱 꼬집어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이성적으로 집어낼 수 없는 기분 나쁜 찜찜함이 느껴질 때 이런 감정을 영어로는 gut feeling, 그러니까 의미 그대로 내장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주로 직감으로 번역이 되는데 일상에서는 촉이라는 언어가 더 많이 쓰이죠.
직감은 되게 맞습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실상 우리가 주고받는 의사 표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의사의 많은 부분이 태도나 분위기, 말투 같은 것에서 은연중에 드러나고 그것을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감지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미묘한 부분이라서 사람의 특성에 따라 감지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느꼈다면 딱히 증거는 없더라도 일단은 그 느낌이 맞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직감에 따라 추리를 해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추리의 끝에는 반드시 내 직감이 틀릴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추측도 틀릴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실수가 적습니다. 만약 내 직감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선배를 찾아가 대체 그때 무슨 대화를 했길래 내가 오니까 딱 멈춘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선배가 쿨하게 상황을 인정하고 제대로 해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해라며 왜 그렇게 편집증적이냐고 짜증을 부릴 것입니다. 그 대화에 참여했던 선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도 비슷할 거예요. 설령 남들이 무고하게 나를 비난한다 해도 그들과 싸워봐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게 현실이니까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라고 쓴 포스트잇을 마련하고 그 포스트잇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딱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 한편으로 밀어두세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나머지 상대방을 껄끄럽게 대하거나 눈치를 보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내 느낌이 맞는 것이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 대해 험담하거나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순간 내가 느껴온 불편한 감정에 대해 설명하고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관계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 것.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 한 가지는 전두엽이 특별히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해부학자들에 따르면 포유류인 비둘기의 전두엽은 A4 용지 정도의 두께인데 반해 인간의 전두엽은 이마를 튀어나오게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발달한 이유는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로빈 덤바 교수는 자신의 책 덤바의 수에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냥을 같이 하고 음식을 나눔으로써 생존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뇌도 그에 따라 진화하면서 사회적 뇌로 발달했고요. 그는 한 사람이 동시에 교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는 약 150명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덤바의 수라고 부르지요. 현대 사회의 회사나 군대 조직도 대개 이 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조직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무언가 연결이 잘 안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의 생존 본능과 관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심초사나 불안을 다루는 정신건강 전문이나 상담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이란 것도 결국은 대상과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죠. 25세의 P는 혼자서 잘 지내는 편입니다. 방에 들어앉아 스마트폰으로 개인 방송 시청하는 걸 즐기고 메신저로 친구들과도 자주 대화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하고 또 만나기도 합니다.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문제없고 직장에서도 큰 갈등 없이 자기 역할 잘 해내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P는 중학교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늘 불안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집에 오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 엄마를 붙들고 한탄을 하기도 하지요. 나만 혹시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한 거 아닐까? 애들이 뒤에서 나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다닐 것 같아. 꼭 아까 그 얘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P에게 너무 예민한 것 같다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그를 타일렀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하자고 한 말인데 혹시 친구들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되고 친구 그룹 중 몇몇이 자기 시간이 비어 영화를 보고 왔다고 하는 날이면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속상해지곤 했던 것이죠. 나이를 좀 먹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직장에서나 동창 모임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내가 과연 이성을 잘 만나서 사귀고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또 걱정이 됩니다. P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세상 사람 중에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누구하고나 잘 지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더러는 타고난 기질에 따라 부침성이 좋고 우호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꼭 외교관 타입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이들은 학급 회장이나 모임의 총무 역할을 도맡아 합니다. 일명 마당발로 통하면서 도대체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 하는 생각에 휩싸이게 만들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와 친해 보이고요. 하지만 그 외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나서서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그들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실은 좀 거북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시작하면 듣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잘 안 됩니다. 사실 남들에게는 외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타거나 쓸쓸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자기 성격이 어떤 것 같냐고 물으면 10중 8구 내성적인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잘 지내려 노력하면서 삽니다. 어느 초등학교에나 친구들한테 해줄 재밌는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활발해 보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도 무언가 자신의 모자람과 부적절함을 느끼곤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적어 다니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성격상 이런 노력을 하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기 싫고 되지도 않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발버둥 쳐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언어 중에 스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따라는 뜻이지요. 친구들 그룹에 적극적으로 소속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이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저 내 성향에 맞게 조용한 생활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주 가까운 친구 몇몇과 어울리며 책 읽고 영화 보고 상담실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 조금 조용하지만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자꾸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거나 여럿이 대화를 해야 할 때는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마디 꺼낼라 치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나의 적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두려워지고요. 그냥 지금은 그래도 되는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럴 때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 비위를 다 맞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른데 좋아하는 것이나 의견이 다 같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나는 그게 싫은데 다른 사람들 비위를 거스르기 싫어 무조건 좋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건 더 이상하지 않나요? 가끔은 내 일을 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나를 비난하거나 뒷말을 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대부분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하지 못함은 거듭 강조하지만 그들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성직자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의 몫입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나를 비난하는 그들을 미워하는 데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주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인간 심리 중 가장 흔하면서 가장 원시적인 방어 기제인 투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우리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관계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 하고 혹시 내 잘못 때문에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 그렇게 걱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썼으면 뭐라도 하나 해냈을 것 같지 않나요? 살다 보면 적이 생겨서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런 게 인생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원래 그것이 인생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편한 쪽으로 선택해 행동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 성향에 맞춰 흐름대로 살며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면 어느새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맑아진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내 식대로 교제하면 그뿐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한동안 즐겨보던 심야식당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로도 나와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문을 여는 식당에 저마다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찾아와 벌이는 일을 그린 따뜻한 내용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토마토 베이컨 마리라는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극 중에는 한 젊은 만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데뷔하자마자 신인상까지 받고 열심히 만화를 그리려 합니다. 하지만 창작이라는 게 그렇듯이 스토리가 잘 풀리지 않고 생활고까지 겹쳐 괴롭기만 합니다. 급기야 팬으로 만나 사귀던 애인과도 헤어지고 맙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만사를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토마토 베이컨 마리를 앞에 둔 채 심야식당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멀끔한 차림의 또래 청년이 다가옵니다. 이미 몇 년 전 비슷하게 만화를 포기하고 낙향했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그림을 그려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 만화가였습니다. 별 대화 없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청년에게 동료가 한마디 던집니다. 만약에 네가 지쳤다면 잠시 만화와 떨어져 있으면 나아질 거다. 다시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로 든다면 그때 다시 그리면 되는 거야.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당장 생계가 걸려 있어서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게 먹고 적게 쓸 각오로 1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연예인들이 흔히 활동을 쉬면서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들 말하는데 이건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유치원을 지날 때부터 중간에 낙오하거나 쉬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오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다 막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일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면 왜 내가 이런 걸 진작 안 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미국 등 서구권 국가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가기 전 1년 정도를 쉬면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며 본인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곤 한답니다. 정식 학업을 시작하기 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삶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도약을 위한 쉼의 기간을 일컬어 gap year이라고 부른다죠. 최근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gap year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gap year에서는 이렇듯 자기 삶에 잠시 쉼표를 찍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 대부분은 아직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거나 현재의 생활에 지쳤거나 하고 있는 일 말고 가슴 뛰는 다른 일을 찾고 싶어 이곳의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물론 갭 이어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모든 분들의 해답은 아닐 겁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는 데다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분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일 것이고요. 아마 이런 분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을 넘어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무언가 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하길 반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주변을 보면 마치 천재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 복을 싹쓸이한 사람 마냥 승승장구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맥이 쭉 빠집니다. 한편으로는 복도 복이지만 나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집안이나 학벌이 좋아서 그 덕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요. 그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래도 팔자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본인 노력 없이 다 잘 풀리는 사람은 실상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물려받은 재산이니 화려한 인맥이니 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보다는 그저 열심히 공부를 하건 부지런히 일을 하건 하면서 자기 삶을 묵묵히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렇게 매일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가끔 버거운 일을 만났을 때는 좌절도 하고 잠시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는 이들 말입니다. 앞서 등장한 심야 식당 속 좌절 중인 청년에게 동료가 건넨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 좌절 중인 청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서 갭 이어와 같은 시간을 갖고 그러다 만화를 그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면 다시 그리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다시는 만화를 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해진다면 다른 가능성에 눈을 돌려봐도 되고요. 빨강머리 앤에서 우리 친구 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엘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확행, 내 마음의 피난처. 이제 조금 시들해지긴 했지만 소확행 열풍은 꽤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뜻하는 이 말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됩니다. 얼핏 동양 고전에서 인용한 것만 같은 말인데요. 사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게르한스 섬의 오후에 등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루키가 말하는 작은 행복은 이런 것들입니다. 갓 구운 따뜻한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같은 것들이죠.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은 이것이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TV에서 틀어주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속 한 장면인데요. 견습 수녀였던 주인공 마리아가 수녀원을 나와 어린 칠남매와
태역 군인 아버지가 함께 사는 대저택의 가정교사로 들어간 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첫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밤, 각자 혼자 자던 아이들이 무서운 마음에 마리아의 방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재미있는 것들을 떠올려보자 하면서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그 유명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장미에 맺힌 빗방울, 고양이의 수염, 구릿빛 주전자, 따뜻한 벙어리 장갑, 끈으로 묶인 갈색 상자. 개에 물렸을 때, 벌에 쏘였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풀릴 거야. 무섭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는 작은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야말로 소확행에 딱 들어맞는 가사 아닌가요?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저는 소확행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를 내 마음의 피난처 또는 내 마음의 충전소라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은 갖가지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것, 한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 직장에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문제로 부대끼는 것 등 이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웬만한 일은 그저 늘 겪는 일상이 되어버린지라 힘든지도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와 그 일에 대한 후회, 그 인간에 대한 분노 감정들은 매일매일의 데일리 트라우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트라우마들을 그냥 쌓아두고 방치하면 우울증이 되고 더 심해지면 울분 장애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바쁘고 정신없는 혹은 마음 아픈 그 시간에 소중한 무언가를 들여다보거나 쓰다듬거나 귀하게 여기는 행위로 얻는 행복, 즉 소확행은 내 마음을 보듬는 정신적인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소확행거리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묻어있는 동화책이나 만화책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먼지 쌓인 레코드 판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하도 여러 번 읽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을 들고 편안한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마음을 쉬게 하는 작은 행복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면 피로사회, 탈진사회라는 병명까지 얻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간은 아주 잠시 쉬면서 다음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확행이란 말은 특히 20, 30대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이 세대들이 현실을 팍팍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스트레스 우울증 클리닉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만 봐도 예전에 비해 연령대가 확실히 낮아지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조현병처럼 어떤 특정한 정신 증상이 있어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친구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오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정해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오다가
본인이 무언가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되니까 아무것도 생각해 놓은 게 없다는 자각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껏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저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다못해 쉴 땐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들은 공허한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들은 인생을 길게 보면 지금이 힘든 때인 거야. 어차피 이런 힘든 시기는 지나갈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 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사람에게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들에게는 마음을 좀 쉴 수 있도록 일상의 작은 행복을 성취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확행이 계속해서 유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 되새겨볼 일입니다. 각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하여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실천하는 것. 말로는 쉽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시작했다 해도 고민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고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마음대로 언제든지 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를 들어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서 밤낮 없이 인터넷 방송만 본다거나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을 한다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홈쇼핑으로 매일 물건을 사들이는 건요.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 대전제라 할 수 있는 것은 나부터 챙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집 가언을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행복하게 잘 살자.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챙기고 살아가는 거지 부모나 타인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에게 학업 계획과 직업 선택 등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녀가 홀로서기를 하기 전까지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때 행복한지 알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인간인지, 무엇을 해야 만족하는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중년 아저씨들도 남들이 하는 것을 이것저것 따라 해보는 일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타인을 따라갈 필요도 타인의 권유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집중도 해보는 게 나만의 작은 행복을 찾고 나만의 충전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확행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의 만족 기준 명확히 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느낄 때, 남보다 더 가진 게 있다고 느낄 때,
기분도 우쭐하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앞서 한 차례 지적했던 바와 같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놓고 과거의 서툴렀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한 단계라도 발전한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내부에 비교의 기준점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되 너무 거창하거나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인생 전체에 걸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지라도 내 삶이 결코 목표대로 흘러가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큰 목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인생은 너무 길어 지치기 쉽다는 것도요. 이럴 때 작은 목표, 중간 목표는 마치 등산로의 벤치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음 벤치가 나올 때까지만 좀 참자. 거기서 좀 앉아 쉬고 물도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그 벤치에 도달하고 나면 마침내 앉아서 잠깐 쉬며 꽃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남은 길이 얼마나 됐는지 지도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정리하면 나만의 만족 기준을 설정하되 거대한 목표가 아닌 작은 목표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대비해 플랜 B도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재충전을 위한 작은 행복을 추구하기. 내 만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무언가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을 주는 대상만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밤마다 술을 마신다거나 카드를 긁으며 돌아다니는 게 일상의 작은 행복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습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릴 수는 있어도 결국 스스로가 정도를 넘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물리적인 뒷감당을 하기 힘들어 후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약간의 안정과 평화를 주면서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작은 행복일 것입니다. 내 삶의 대의 명분 잊지 않기. 우리는 대학생이 되건 회사원이 되건 공무원이 되건 부모가 되건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한 번쯤 떠올립니다. 그 대의 명분이 없는 채로 그 일을 시작하면 버티기 쉽지 않을 때가 많죠. 대의 명분이 뚜렷한 채로 무언가를 시작했다 해도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조직 내 톱니바퀴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가진 시스템에 치여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것을 잊기 십상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대의 명분은커녕 남이나 괴롭히고 있는 가해자가 되어 있기도 하죠. 삶의 대의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왜 이러고 사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즐기면서 내 삶의 대의 명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여력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대의 명분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힘든 일상을 버티고 그 안에서 나만의 소확행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복 훔치지 않기.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위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자유니까요. 문제는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되는데 그러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확행을 한답시고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쇼핑을 마구 하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소비적인 행동은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탈 음악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해서 한밤중에 큰 소리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거나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잔뜩 음식을 해먹고는 설거지는 나 몰라라 다른 가족에게 미루는 식의 행동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행복이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식하되 균형 맞추기. 작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편한 일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운 좋게도 자기가 끔찍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까지 연결한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도 막상 좋아하던 게 일이 되면 시들해진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재충전시키는 작은 행복은 어쩌면 가끔 하는 것이라 좋은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와 작은 행복거리들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기로 얼만큼 했을 때 행복이 극대화되는지 스스로를 관찰해 보면서 적정선을 찾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말은 허상에 불과하다. 행복해야 한다는 도구마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 요즘입니다. 여기저기서 행복하니 아마도 그 말마저 듣기 싫고 공허하게 느껴져 그런 거겠죠. 그럼에도 확실한 건 소확행은 힘든 일상을 어떻게든 잘 건너가려고 쭉 떨어진 에너지를 회복해보려고 애쓰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자구책이란 겁니다. 나만의 행복거리를 몇 가지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잠시라도 숨통을 틔워보세요. 그 시간만큼은 평범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 잠시 반짝반짝 빛을 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